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스 매트리얼입니다. 저자는 제인 로버츠,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추천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매트리얼은 영적인 존재인 세스가 영매로서의 능력이 발현된 제인 로버츠의 육체를 빌려 전해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환경과 질병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운명은 자기 손 안에 있고 현생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다음 생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신이나 사회 혹은 부모님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태어날 환경과 자신의 발전에 최고 도움이 될 도전 과제들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코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육체는 분해되어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침묵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의 기쁨이 청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나는 더없이 즐거운 존재이지만 젊은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은 육체에서 비롯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화 자체이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정지되고 결국 죽음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의식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절 이상의 존재이고 여러분 스스로 계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에 형성된 영적인 분위기의 반영입니다. 나는 오늘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며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처럼 말이 많은 존재가 어떻게 딱딱하게 굳은 죽은 자의 입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육체를 자신의 몸이라 부르며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루퍼트의 동의를 얻어 그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체는 원자나 분자 같은 게 아니며 여러분의 실체 역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을 다 끝낸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마치 시공간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시공간에는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통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생명력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느낌을 즐기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투사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외부에 투사하는 것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기쁨의 의미입니다. 신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의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한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먼저 텔레파시가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한다면 그런 내용의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이런 암시에 반응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전달받은 집단 암시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죠. 이런 집단적인 암시에는 구두로나 정신 감흥적으로 전달받는 타인의 암시뿐만 아니라 깨어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암시도 들어갑니다. 의기소침한 것은 타인이나 자신의 부정적인 암시에 걸린 결과이죠. 당신이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라거나 구제불능의 술주정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이러한 암시를 받아들이고 이미 나약해진 정신 상태에서 암시대로 행동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암시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시는 그가 의기소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텔레파시 탄약이 돼주기 때문이죠.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심상이나 생각을 정적인 심상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내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에고를 자신의 자아로 내세우고 그 말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자신보다는 남들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모습은 당신 자신이 물질화된 것, 즉 당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려 든다면 바로 당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한 자아상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세상에서 사악함과 고독만을 발견한다면 사악함과 고독에 집착하여 그러한 심상을 외부로 투영하고 다른 광경에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관념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약점을 남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좋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삼으십시오. 자신에게 언제나 나는 오로지 긍정적인 암시에만 반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나 남들의 부정적인 사념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빚어내고 맙니다. 그런 생각의 강도에 따라 낙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두통이 몰려오기 마련이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이며 새로운 현재이다. 난 이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육체적인 증상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즐거운 측면에 주의력을 돌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통이 재발된다는 암시를 육체에게 더 이상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이 다칠 거야. 하지만 그런 감정을 속으로 삭히면 내가 화병이 들고 말걸? 그러니 세스에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줄래? 이에 대해서 세스는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루퍼트는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런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통찰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뽑아내버리는 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분노를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게 되죠. 반면에 대체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게 되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상태를 더욱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암시를 방어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면역 체계를 신뢰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일 때만 부정적인 암시에 반응한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온갖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린다. 세스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실로 자연스러우면 자동적으로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암시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감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침없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일단 여러분 자신이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은 단지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세차게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마치 태산처럼 쌓일 수가 있습니다. 수석 사제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연스러움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체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 애쓸 때만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적 자아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지만 달걀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듯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고기와 달걀에서 육체적인 구성 성분을 얻듯 생각과 감정에서 정신적인 구성 성분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거르고 장애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감정이 더 이상 밖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치 고기로 꽉 찬 냉장고처럼 다른 것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꽃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햇빛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를 맞을 필요가 있으므로 비가 내리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벌들이 내게 와서 꽃가루를 가져가길 요구합니다. 날마다 일정 기간 동안 햇볕을 비춰야 하며 비도 일정 시간 이상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벌들도 A, B, C만 되고 다른 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며 대지도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지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태양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 꽃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꽃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태양의 기적적인 자연스러움 속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질서와 지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들의 동작 속에는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하는 질서가, 그들만의 지식에 따른 법칙이, 그리고 명령을 초월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참다운 질서는 자연스러움 속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자기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식경체계의 자연스러운 작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석사제에 머리가 어깨 위에 붙어 있고 그곳에서 지성이 질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여러분이 거의 알지 못하는 내적 자아와 신경망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행성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매년 어김없이 사계절이 찾아왔죠. 지극히 위대한 자연스러움과 창조성으로 성립된 활동이면서도 의례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는 자연스러움과 질서가 경이로울 정도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국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그 외에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나무, 사계절, 하늘 등의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를 위해 기여한 결과, 즉 지구의 결실을 맺는 자연과 질서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육체도 거짓된 관념을 투영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고통과 의식의 생물학적이며 심령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질병도 때로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활동임을 지적했다. 모든 질병은 퍼스널리티가 잠시 병적인 요소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이 심신에 지장을 주는 활동 역시 퍼스널리티 구조에 포함됩니다. 일단 그것이 퍼스널리티 속으로 받아들여지면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이라도 자아는 일단 자신의 일부분이 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의 배후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고통은 불쾌하지만 의식의 경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강렬한 감각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극이 모멸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구조의 일정 부분은 이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도 아주 생생한 감각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세스는 이제 그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 자극, 심지어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무기는 의식의 기본적인 일부분입니다. 이런 행위는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훨씬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병은 왜곡된 관념이 육체로 투영된 결과이다. 사후에도 계속해서 병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아파트에는 동맥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난 C라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밤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낯선 집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주 낡은 곳이었는데 왠지 새로 지어진 집처럼 보였다. 내가 당도했을 때 C가 막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C는 아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 집이 C가 창조해낸 환각의 건물임을 알게 되었다. C는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을 그대로 복제해낸 것이다. 중요한 점은 C가 평소 죽음을 겁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육체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C는 유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C는 아직도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듯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다. 세스에 따르면 윤회적인 삶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투사시켜 스스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를테면 질병이 육체로 투영된 왜곡된 관념의 결과임을 깨닫는다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러한 자각은 자신이 전생에 앓았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다. 세스는 모든 삶이 사실상 동시에 전개되며 그런 평행 자아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결혼하지 못할 남자하고만 사랑에 빠졌던 도리스라는 친구가 있다. 도리스는 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도리스가 없을 때 그를 위해 세스와 교신을 하게 되었다. 그때 세스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러분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길 요구하며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삶이 내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본질적인 생명에 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단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구하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지속적으로 삶의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건강과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성과 직관, 이제껏 받아온 축복까지도요. 자신이 설정한 조건에 맞도록 삶을 억지로 뜯어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은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격이 지닌 독특한 목적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삶에서도 현재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현재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축복과 기쁨으로 심장 박동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제껏 받은 축복과 삶을 고대할 만한 이유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충만한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삶에 바침으로써 얻는 은총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적인 지성을 신뢰해야만 하죠. 우주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향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개인화된 의식체로서 그 에너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한다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부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삶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온갖 풍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갖가지 부족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분야에서는 거칠 게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장애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윤회를 한다. 지구에서 삶이 끝나면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삶을 지속한다. 우리는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조건을,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와 능력에 맞게 재단된 환경과 도전을 만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아주 탁월하거나 모자라는 두뇌, 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이나 불완전하고 추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호화찬란한 세계에서 사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가난과 궁핍에 허덕인다. 왜 그럴까? 오직 윤회론만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의 논리적인 틀 속에 짜 맞출 수가 있다. 세스에 따르면 모든 상황은 운명이 우리에게 떠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어려서 죽거나 전쟁 중에 살해당하는 아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세스가 윤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꿈틀댔다. 앞서 말한 대로 교신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전생은 물론 사후의 삶도 믿지 못했다. 전생이 있다 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앤과 짐은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도착을 했다. 록과 나는 첫눈에 그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20대 후반의 지적인 부부였고 우리처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부부는 와인을 마시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피터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죠. 우리 아이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비범하고 특별한 행동을 보여줬죠. 그러다 어느 날 재생불량성 빈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었죠. 세스의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내게서 울려나왔다. 소녀는 자신의 이유로 여러분과는 잠시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를 전생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삶에서 그는 짐의 숙부이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여러분에게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적인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병은 피터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운명이 그에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설정해둔 시간 이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기에 충분한 혈액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싶어 했고 자신이 일찍 죽었을 경우 미치게 될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았을 때보다 더 엄청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빛이었으며 그 빛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죠. 그 빛은 여러분을 결코 알 수 없었던 지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순례를 떠나길 원했죠. 바로 자기 자신 속으로 순례 말입니다. 이쯤에서 세스는 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피터는 아틀란티스와 이집트에서 과학적인 활동에 참여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훨씬 초월해버렸죠. 당신 역시 지난 2번의 전생에서 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신들은 신관으로서 우주의 내적 작용에 관심을 보였죠. 세스는 짐이 어떤 면에서 나고에서 과거에 배운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때는 당신에게 그것들을 억지로 기억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지만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었죠. 바로 이번 생애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찾아 이것저것을 헤매며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진리는 당신 속에 있죠. 여러분의 아들은 더 이상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보다 더 오래된 영혼으로서 당신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현실 세계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사실 피터의 윤회 주기는 이번에 태어나기 전에 완결되었다. 그리고 그는 앤과 짐이 지금 하는 질문들을 자신들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지난주에 존에게서 전화가 왔다. 셀리는 심장 발작을 일으켜 잠시 심장박동이 멈췄다가 가까스로 회복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존은 셀리가 완치되길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세스와 교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세스의 말에 따르면 수명이 다했을 때는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내적 자아는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셀리의 현실은 더욱더 원대합니다. 그는 마치 새 집에 가구를 배치하듯 기억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현재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사건들이 방 안에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가구들과 같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다양한 사건들, 가구들 간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큰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가구들을 자신의 가슴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재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구들을 색다르게 짜맞추고 정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셀리는 마음속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갖고 간 가구들과 소유물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듯 그는 현재 자신의 새로운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셀리를 돕고 있는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셀리는 집에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한 기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셀리는 병에 걸리기 이전의 시간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재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재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질병을 더 이상 마음속에 품지 않게 하는 영적 치료법의 일종이죠. 얼마 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때 셀리가 남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내자들이 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셀리는 성서 속의 인물들로부터 종교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들은 셀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에게 현실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셀리는 스스로 설정한 문제를 다 해결했으며 남편에게도 그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자비와 이해심을 각성시켰습니다. 나는 셀리에게 아주 인자한 사도 요한으로 나타나 얘기를 나눠왔죠. 이 방법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 것 뿐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편안한 형상이나 이미지를 취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셀리의 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인 몸이 아닐 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도 유체 투영을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 몸은 여러분이 아는 육체의 생명력과 힘을 제공해주는 몸이죠.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 그 몸이 육체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셀리는 기뻐하며 그 몸과 병든 육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존은 셀리가 자신이 후에도 그의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떠나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셀리는 언젠가는 존과 다시 만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존은 그 점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평상시에도 각성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았을 때 여러분은 다른 차원을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미리 닦아놓을 길을 가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물질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의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며 안내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해력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환생과 환생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일 무척 필요한 상태라면 휴식을 취하겠죠. 또한 현명하다면 시간을 두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소화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다음 책을 구상하던 말이죠. 그러나 지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연을 맺었고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일찍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죠.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답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있죠. 여러분은 사실 그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적 현실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각의 꿈속에서는 100년이나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은 결코 꿈꾸는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자신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 꿈의 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즉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내적 자아에게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실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윤회의 자아들은 낱말 맞추기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분이면서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윤회 전생이 순차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란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도 여러분이 연속적인 시간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현실은 영화 2부의 새 얼굴에 나오는 발전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삶 속에서 각기 주도적인 에고를 표출시키는데 그 에고들은 모두 내적 전체성의 일부분이죠. 그러면서도 그 삶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삶 속에 참여한 에고들만이 시간을 구분할 뿐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절판된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고가로 팔리던 중고 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스 매트리얼입니다. 저자는 제인 로버츠,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추천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매트리얼은 영적인 존재인 세스가 영매로서의 능력이 발현된 제인 로버츠의 육체를 빌려 전해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환경과 질병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운명은 자기 손 안에 있고 현생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다음 생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신이나 사회 혹은 부모님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태어날 환경과 자신의 발전에 최고 도움이 될 도전 과제들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코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육체는 분해되어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침묵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의 기쁨이 청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나는 더없이 즐거운 존재이지만 젊은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은 육체에서 비롯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화 자체이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정지되고 결국 죽음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의식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절 이상의 존재이고 여러분 스스로 계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에 형성된 영적인 분위기의 반영입니다. 나는 오늘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며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처럼 말이 많은 존재가 어떻게 딱딱하게 굳은 죽은 자의 입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육체를 자신의 몸이라 부르며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루퍼트의 동의를 얻어 그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체는 원자나 분자 같은 게 아니며 여러분의 실체 역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을 다 끝낸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마치 시공간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시공간에는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통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생명력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느낌을 즐기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투사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외부에 투사하는 것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기쁨의 의미입니다. 신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의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한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먼저 텔레파시가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한다면 그런 내용의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이런 암시에 반응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전달받은 집단 암시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죠. 이런 집단적인 암시에는 구도로나 정신 감흥적으로 전달받는 타인의 암시뿐만 아니라 깨어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암시도 들어갑니다. 의기소침한 것은 타인이나 자신의 부정적인 암시에 걸린 결과이죠. 당신이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라거나 구제불능의 술주정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이러한 암시를 받아들이고 이미 나약해진 정신 상태에서 암시대로 행동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암시를 중단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시는 그가 의기소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텔레파시 탄약이 돼주기 때문이죠.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심상이나 생각을 정적인 심상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내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에고를 자신의 자아로 내세우고 그 말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자신보다는 남들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모습은 당신 자신이 물질화된 것, 즉 당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려 든다면 바로 당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한 자아상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세상에서 사악함과 고독만을 발견한다면 사악함과 고독에 집착하여 그러한 심상을 외부로 투영하고 다른 광경에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관념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약점을 남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좋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삼으십시오. 자신에게 언제나 나는 오로지 긍정적인 암시에만 반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나 남들의 부정적인 사념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빚어내고 맙니다. 그런 생각의 강도에 따라 낙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두통이 몰려오기 마련이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말해보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이며 새로운 현재이다. 난 이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육체적인 증상을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즐거운 측면에 주의력을 돌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통이 재발된다는 암시를 육체에게 더 이상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이 다칠 거야. 하지만 그런 감정을 속으로 삭히면 내가 화병이 들고 말걸? 그러니 세스에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줄래? 이에 대해서 세스는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루퍼트는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런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통찰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뽑아내버리는 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분노를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게 되죠. 반면에 대체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게 되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상태를 더욱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암시를 방어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면역 체계를 신뢰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일 때만 부정적인 암시에 반응한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온갖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차단해버린다. 세스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실로 자연스러우면 자동적으로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암시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감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침없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일단 여러분 자신이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은 단지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세차게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마치 태산처럼 쌓일 수가 있습니다.
수석 사제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연스러움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체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 애쓸 때만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적 자아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지만 달걀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듯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고기와 달걀에서 육체적인 구성 성분을 얻듯 생각과 감정에서 정신적인 구성 성분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거르고 장애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감정이 더 이상 밖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치 고기로 꽉 찬 냉장고처럼 다른 것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꽃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햇빛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를 맞을 필요가 있으므로 비가 내리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벌들이 내게 와서 꽃가루를 가져가길 요구합니다. 날마다 일정 기간 동안 햇볕을 비춰야 하며 비도 일정 시간 이상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벌들도 A, B, C만 되고 다른 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며 대지도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지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걸 허용할 수 없습니다. 태양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 꽃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꽃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태양의 기적적인 자연스러움 속에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질서와 지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들의 동작 속에는 여러분이 결코 알지 못하는 질서가, 그들만의 지식에 따른 법칙이, 그리고 명령을 초월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참다운 질서는 자연스러움 속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자기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식경체계의 자연스러운 작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석사제에 머리가 어깨 위에 붙어 있고 그곳에서 지성이 질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여러분이 거의 알지 못하는 내적 자아와 신경망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행성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매년 어김없이 사계절이 찾아왔죠. 지극히 위대한 자연스러움과 창조성으로 성립된 활동이면서도 의례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는 자연스러움과 질서가 경이로울 정도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국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그 외에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나무, 사계절, 하늘 등의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전체를 위해
기여한 결과, 즉 지구의 결실을 맺는 자연과 질서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육체도 거짓된 관념을 투영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고통과 의식의 생물학적이며 심령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질병도 때로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활동임을 지적했다. 모든 질병은 퍼스널리티가 잠시 병적인 요소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이 심신에 지장을 주는 활동 역시 퍼스널리티 구조에 포함됩니다. 일단 그것이 퍼스널리티 속으로 받아들여지면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이라도 자아는 일단 자신의 일부분이 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의 배후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고통은 불쾌하지만 의식의 경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강렬한 감각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극이 모멸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구조의 일정 부분은 이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도 아주 생생한 감각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세스는 이제 그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 자극, 심지어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무기는 의식의 기본적인 일부분입니다. 이런 행위는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훨씬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질병은 왜곡된 관념이 육체로 투영된 결과이다. 사후에도 계속해서 병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아파트에는 동맥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난 C라는 사람이 있다. 어느 날 밤 유체이탈한 상태에서 낯선 집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주 낡은 곳이었는데 왠지 새로 지어진 집처럼 보였다. 내가 당도했을 때 C가 막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C는 아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불현듯 그 집이 C가 창조해낸 환각의 건물임을 알게 되었다. C는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을 그대로 복제해낸 것이다. 중요한 점은 C가 평소 죽음을 겁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육체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C는 유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C는 아직도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듯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이다. 세스에 따르면 윤회적인 삶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투사시켜 스스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를테면 질병이 육체로 투영된 왜곡된 관념의 결과임을 깨닫는다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러한 자각은 자신이 전생에 알았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다. 세스는 모든 삶이 사실상 동시에 전개되며 그런 평행 자아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결혼하지 못할 남자하고만 사랑에 빠졌던 도리스라는 친구가 있다. 도리스는 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도리스가 없을 때 그를 위해 세스와
교신을 하게 되었다. 그때 세스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러분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길 요구하며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삶이 내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본질적인 생명에 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단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구하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지속적으로 삶의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건강과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성과 직관, 이제껏 받아온 축복까지도요. 자신이 설정한 조건에 맞도록 삶을 억지로 뜯어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은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격이 지닌 독특한 목적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삶에서도 현재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현재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축복과 기쁨으로 심장 박동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제껏 받은 축복과 삶을 고대할 만한 이유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충만한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삶에 바침으로써 얻는 은총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적인 지성을 신뢰해야만 하죠. 우주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향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개인화된 의식체로서 그 에너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한다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부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삶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온갖 풍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갖가지 부족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분야에서는 거칠 게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장애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윤회를 한다.
지구에서 삶이 끝나면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삶을 지속한다. 우리는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조건을,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와 능력에 맞게 재단된 환경과 도전을 만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아주 탁월하거나 모자라는 두뇌, 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이나 불완전하고 추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호화찬란한 세계에서 사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가난과 궁핍에 허덕인다. 왜 그럴까? 오직 윤회론만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의 논리적인 틀 속에 짜 맞출 수가 있다. 세스에 따르면 모든 상황은 운명이 우리에게 떠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어려서 죽거나 전쟁 중에 살해당하는 아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세스가 윤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꿈틀댔다. 앞서 말한 대로 교신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전생은 물론 사후의 삶도 믿지 못했다. 전생이 있다 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앵과 짐은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도착을 했다. 록과 나는 첫눈에 그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20대 후반의 지적인 부부였고 우리처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부부는 와인을 마시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피터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죠. 우리 아이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비범하고 특별한 행동을 보여줬죠. 그러다 어느 날 재생불량성 빈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었죠. 세스의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내게서 울려나왔다. 소녀는 자신의 이유로 여러분과는 잠시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를 전생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삶에서 그는 짐의 숙부이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여러분에게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적인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병은 피터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운명이 그에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설정해둔 시간 이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기에 충분한 혈액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싶어 했고 자신이 일찍 죽었을 경우 미치게 될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았을 때보다 더 엄청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빛이었으며 그 빛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죠. 그 빛은 여러분을 결코 알 수 없었던 지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순례를 떠나길 원했죠. 바로 자기 자신 속으로 순례 말입니다. 이쯤에서 세스는 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피터는 아틀란티스와 이집트에서 과학적인 활동에 참여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훨씬 초월해버렸죠. 당신 역시 지난 2번의 전생에서 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신들은 신관으로서 우주의 내적 작용에 관심을 보였죠. 세스는 짐이 어떤 면에서 나고에서 과거에 배운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때는 당신에게
그것들을 억지로 기억하도록 만들 수는 없었지만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었죠. 바로 이번 생애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찾아 이것저것을 헤매며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진리는 당신 속에 있죠. 여러분의 아들은 더 이상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보다 더 오래된 영혼으로서 당신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현실 세계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사실 피터의 윤회 주기는 이번에 태어나기 전에 완결되었다. 그리고 그는 앤과 짐이 지금 하는 질문들을 자신들 스스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지난주에 존에게서 전화가 왔다. 셀리는 심장 발작을 일으켜 잠시 심장 박동이 멈췄다가 가까스로 회복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존은 셀리가 완치되길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세스와 교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세스의 말에 따르면 수명이 다했을 때는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내적 자아는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셀리의 현실은 더욱더 원대합니다. 그는 마치 새 집에 가구를 배치하듯 기억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현재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사건들이 방 안에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가구들과 같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다양한 사건들, 가구들 간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큰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가구들을 자신의 가슴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재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구들을 색다르게 짜맞추고 정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셀리는 마음속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갖고 간 가구들과 소유물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듯 그는 현재 자신의 새로운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셀리를 돕고 있는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셀리는 집에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한 기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셀리는 병에 걸리기 이전의 시간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재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재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질병을 더 이상 마음속에 품지 않게 하는 영적 치료법의 일종이죠. 얼마 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때 셀리가 남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내자들이 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셀리는 성서 속의 인물들로부터 종교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들은 셀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에게 현실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셀리는 스스로 설정한 문제를 다 해결했으며 남편에게도 그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자비와 이해심을 각성시켰습니다. 나는 셀리에게 아주 인자한 사도 요한으로 나타나
얘기를 나눠왔죠. 이 방법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 것 뿐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편안한 형상이나 이미지를 취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셀리의 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인 몸이 아닐 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도 유체 투영을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 몸은 여러분이 아는 육체의 생명력과 힘을 제공해주는 몸이죠.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 그 몸이 육체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셀리는 기뻐하며 그 몸과 병든 육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존은 셀리가 자신이 후에도 그의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떠나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셀리는 언젠가는 존과 다시 만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존은 그 점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평상시에도 각성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았을 때 여러분은 다른 차원을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미리 닦아놓을 길을 가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물질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의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며 안내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해력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환생과 환생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일 무척 필요한 상태라면 휴식을 취하겠죠. 또한 현명하다면 시간을 두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소화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다음 책을 구상하던 말이죠. 그러나 지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연을 맺었고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일찍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죠.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답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있죠. 여러분은 사실 그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적 현실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각의 꿈속에서는 100년이나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은 결코 꿈꾸는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자신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 꿈의 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즉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내적 자아에게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실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윤회의 자아들은
낱말 맞추기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분이면서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윤회 전생이 순차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란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도 여러분이 연속적인 시간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현실은 영화 2부의 새 얼굴에 나오는 발전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삶 속에서 각기 주도적인 에고를 표출시키는데 그 에고들은 모두 내적 전체성의 일부분이죠. 그러면서도 그 삶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삶 속에 참여한 에고들만이 시간을 구분할 뿐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절판된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고가로 팔리던 중고 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